예,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민족문화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초기의 민족문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발달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조선을 건국했었던 세력들이 이제 관악파로 이렇게 변신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학문의 필요성들을 느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이걸 이끈 분이 바로 이제 세종대왕이 되겠죠. 그 세종대왕의 업적으로 가장 유명한 건 바로 한글 창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렇게 내세우는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거리 중에 하나가 이 바로 한글 창제인데요. 한글은 아주 배우기 쉽고 과학적으로 뛰어난 문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훈민정음이 반포가 되면서 이제 한글이 퍼지게 되는데요. 보통 그 전까지는 세종과 지편전 학자들의 공동 작업이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지편전 학자들이 작업한 흔적이 없고 세종이 혼자 한 것 같다라는 게 이제 힘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이 뭐 한글은 뭐 그 굉장히 우수한 조성 원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게 입 안에 이제 뭐 혀의 모양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사람과 하늘 그리고 땅을 상징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빠른 사람은 한 하루면 익힐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배우기 쉬운 그런 글자죠. 물론 이제 한국말을 배우는 거하고는 별도로 다릅니다만 그래 처음으로 이제 훈민정음을 반포를 하고 이제 널리 이것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었던 게 용비어천가 그리고 월인청강지곡이라고 하는 책을 엮어서 냅니다. 용비어천가는 이제 역대 왕들과 왕의 조상들의 업적을 이제 나타내는 거였고요. 월인청강지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가모니의 업적을 찬양하는 뭐 그런 노래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각종 윤리서 등을 한글로 번역 편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성리학적인 윤리를 일반 백성들한테 가르치려면 한글만 한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일반 백성들도 문자 생활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민족 문화의 기반이 확대됐다 이거죠. 그래서 한글이 훈민정음 반포 이후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막 이렇게 보급이 되도록 정부에서 노력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한글이 갖고 있는 우수성 그리고 편리함 때문에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꾸준히 이어진 끝에 이제 우리가 개항기를 맞이하고 뭐 그러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만약에 지금도 한문을 썼다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역사서의 편찬입니다. 이것도 역시 다른 나라에 자랑할 만한 우리나라의 유산이죠. 조선 왕조의 그 역사를 기록한 조선 왕조실록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이 된 사업이죠. 아주 대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철종까지의 실록을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그 왕이 죽은 다음에 편찬을 하게 되는데요. 철종이 죽은 다음에 편찬된 철종실록은 고종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정을 하고요. 고종과 순조가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만들어진 고종실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일제시대에 편찬이 됐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이라고 보지를 않아서 이제 철종까지만 이제 인정을 합니다.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날짜 단위로 500여 년 정도의 기간 동안 주요 사건들을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남겨놓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500년 동안에 여러 가지 변화라 기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뭐 천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해놔서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동국통감이라고 해서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고려 말까지를 정리하는 역사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제 고려 역사가 정리가 됩니다. 이제 고려사 고려사 저료의 경우에는 이제 조선 초에 이제 국가적 사업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앞선 왕조를 완전히 역사 속의 왕조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고려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할 이제 백성들이 예전 고려가 그립다 고려로 다시 돌아갔으면 이런 생각할 수 없는 역사 속의 나라다라는 걸 이제 강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지도와 지리서의 편찬입니다. 지방을 어,
강력하게 통제를 했었던 조선 입장에서는 지방 통치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또 그리고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지리 정보가 필요했었던 거죠. 이 중에서 이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라고 하는 지도가 세계 지도입니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당시에 그 아프리카 일대까지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자세한 지리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지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정보로는 팔도 지리지, 동국 여지 승남 같은 것들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리뿐 아니라 인문 지리,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지역의 문화라던가 특산물 이런 것들까지 조사를 해서 이런 지식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는요, 각종 윤리 의례서의 편찬인데요. 이게 이제 성리학적인 것과 관계가 깊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선 사람들은 고려시대까지는 불교적인 그런 그 사상과 불교적 생활 윤리를 통해서 살고 있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을 기본으로 하는 나라이다 보니 백성들에게 성리학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세종 때 상강행실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상강행실도라고 하면은 도가 그림을 의미하니까 이제 일종의 그림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충신, 효자, 연려. 그러니까 충신 그러면 나라에 충성한 사람, 효자는 부모님께 효도를 한 사람, 연려 그러면 이제 먼저 죽은 남편을 이제 기르면서 이제 평생 혼자 사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적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도 어릴 때 그림책 등을 통해서 글은 모르더라도 이제 내용을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조선의 이제 조선에 그렇게 지식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그림을 통해서 성리학적인 생활 윤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라에서 이제 행하는 여러 가지 의례에 대한 그런 매뉴얼이라고, 요즘으로 치면 매뉴얼이겠죠. 이제 국조 오레이라는 것도 이때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다음은 과학기술의 발달입니다. 자, 과학기술,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 과학기술들은 농업기술을 발달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농업기술을 어떻게 하면 발달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이제 나온 게 과학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 과학기술 발달은 초기 집권층, 그러니까 관학파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부국강병, 나라를 강하게 하고 이제 강력한 병사를 유지하면서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 발달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과학 기술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과학 기술이 그냥 막 발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다른 나라의 앞선 문화도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국가 지도자들의 그런 인식과 그리고 과학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또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전통 문화 등을 계승을 하면서 과학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게 된 게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태조 때 만들어졌었던 거고요. 왕조의 권위를 표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밑에 나오는 혼천이 칠정산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천문을 관측한다는 거는, 천문을 관측한다,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세상의 중심은 조선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황제, 즉 천자라고 불리는 황제만 하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늘의 뜻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상열차 분야지도 같이 그 별자리를 그려놓은, 우리가 관측한 별자리를 그려놓는 이런 행동이라던가, 아니면 세종 때 혼천이를 만들어서 천체를 운영하는, 하늘을 관측하는 그런 도구를 만들었다던가, 아니면 역시 세종 때 칠정산, 그래서
한양을 기준으로, 중국의 베이징이 아니에요.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운동을 계산한 역법서 등을 편찬했다는 얘기는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 아닌 우리 조선이다라는 의식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종 이후 이제 세조가 반정을 일으키면서 어, 세조가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곧 단정을 쫓아내는 사건을 벌이면서 이제 중국에게 이제 굴복을 하고 중국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문학을 공부하는 건 세상의 중심이 조선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실용적으로 봤을 때에는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정확한 달력을 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사 기술과 접목이 가능한데요. 세종은 이런 농사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편찬을 합니다. 역시 세종 때고요. 중국의 농업 기술을 수용하고 동시에 우리 풍토에 맞는 독자적 논법을 정리해서 책으로 편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법을 나라에서 책으로 편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책들은 중국의 그런 앞선 그 농업 기술 등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세종은 그런 앞선 농업 기술에다가 현재 이제 조선에서 소위 농사 깨나 짓는다고 하는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의 그런 노하우 같은 것들을 묶어가지고서 이제 같이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농업에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을 만들죠. 뭐 치구기, 강수량을 측정하는, 그런가 하면 정확한 시간을 알기 위한 해시계, 그 다음에 물시계인 자경루, 그 다음에 토지를 측량하는 인지 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보면 농사를 잘 짓게 하거나 그리고 또 올해 농사를 얼마만큼 지었는지를 확인해서 그걸 통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걸 목적으로 활용했었던 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치구기를 통해 정확한 강수량을 측정을 하고 이거를 측정한 즉시 이제 정부에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나 적게 왔나를 확인이 가능했고요. 그 얼마나 많이 왔나 적게 왔냐를 바탕으로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염분 구등법을 활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강수량이 있으면 농사가 잘 됐다는 뜻이고 부적절한 시기에 비가 많이 오거나 적게 오거나 했을 경우에는 농사가 잘 안 됐겠죠. 그리고 이제 인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측량을 할 때 정확한 측량이 필요해서 만든 기구라는데 안타깝게 지금 현재는 어떤 모양이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지가 않아서 지금은 우리는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의학에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향약 집성방이나 의방 유치 같은 책들을 편찬을 합니다. 그래서 향약 집성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우리나라 약재 및 치료법을 개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의방유치는 의학의 백과사전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정리를 해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이죠. 그 활자인쇄, 금속 활자입니다. 물론 금속 활자를 최초로 사용했었던 거는 이제 고려 시대이지만 세종께서도 세종과 뭐 그 전후 왕들이 금속 활자를 많이 개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펴냈기 때문에 그 책들을 저렴하게 펴내기 위한 방법으로는 금속 활자만한 게 없죠. 그래서 뭐 개미자, 갑인자 같은 금속 활자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국방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병법과 관련된 병서를 편찬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각종 무기 제조 기술을 발달을 해서 이때 이제 등장한 것들이 이제 신기전 같은 화약으로 발사하는 그런 화살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귀선이라고 하고 이제 나중에 거북선이죠. 우리가 보통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조선 초에 이제 거북선이 만들어졌었던 증거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초창기에 국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구나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